때는 조선 인조 임금 시절이었습니다. 한양 도성 안에서도 손꼽히는 명망 높은 선비 이득춘 대감의 집은 날마다 글 읽는 소리가 담장 밖까지 흘러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이 대감에게는 이시백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재주가 넘쳐 장차 나라의 큰 기둥이 될 것이라 주변에서 모두 칭송이 자자하였습니다. 어느 봄날 이 대감은 금강산으로 유람을 떠났다가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의 눈빛은 형형하였고 얼굴에는 범상한 세속 사람과는 다른 깊고 고요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바로 금강산에 은거하며 돌을 닦는다고 알려진 박처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남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래된 벗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박처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재주와 덕을 갖춘 아이이오나 아직 혼처를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대감의 아드님 이시백과 인연을 맺어주신다면 이보다 큰 기쁨이 없겠습니다. 이 대감은 잠시 놀랐으나 박처사의 범상치 않은 기품에 이끌려 흔쾌히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신성과도 같은 인물이 자청한 혼담이었으니 그 인연이 하늘의 뜻이라 여긴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혼례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시백은 은근한 기대를 품고 신부를 기다렸습니다. 박처사처럼 고결한 분의 딸이라면 그 마음씨만큼은 누구보다 곱고 지혜로울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었지요. 그런데 신부의 가마가 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하인들이 눈을 피하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축하 인사를 건네던 하객들도 하나둘 굳어진 표정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부의 얼굴이 드러났을 때 이시백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 씨의 얼굴은 얼고 검었으며 피부는 거칠고 몸매는 볼품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상한 냄새까지 풍겨 가까이 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이시백은 첫날 밤 신방에서 아내를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채 뒷모습만 보인 채 자리를 떴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첫날 밤이 그렇게 아무런 말도 아무런 따뜻함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시백의 냉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의 외모를 보고는 대놓고 짐승 취급을 하며 박 씨 부인에게 천한 일만 시켰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조차 뒤에서 수군댔습니다. 그러나 박 씨 부인은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집안을 쓸고 닦으며 묵묵히 자신의 하루를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이 대감을 찾아가 정중히 청하였습니다. 아버님, 집 뒤뜰에 조그마한 별채 하나를 지어주십시오. 그곳에서 조용히 지내겠습니다. 식구들께 폐를 끼치지 않겠사옵니다. 이 대감은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뒤뜰에 작은 별채를 지어주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그곳에 피화당, 즉 재앙을 피하는 집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주변에 온갖 나무와 꽃을 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가 심은 나무들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자라났습니다. 피화당 안에서는 신비로운 향기가 끊이지 않았고 그 향기 속에서 박 씨 부인은 날마다 글을 읽고 천문을 살피며 돌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범한 능력을 갖춘 여인이었습니다. 아버지 박처사에게 물려받은 도술이 그녀의 몸 안에 고스란히 깃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시백은 아내를 외면한 채 오로지 과거 시험 준비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공부가 막히는 날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선가 은은한 향기가 풍겨오고 어느새 책상 위에 풀리지 않던 문제의 답이 곱게 적힌 쪽지가 놓여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느 날 밤에는 꿈속에서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 막혔던 학문의 이치를 조곤조곤 설명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박 씨 부인의 도술임을 이시백은 짐작조차 하지 못하였지요. 하루는 이시백이 시장에서 허름한 노점에 볼품없어 보이는 연적 하나를 사왔습니다.
그런데 그 연적으로 먹을 갈기 시작하자 먹빛이 유난히 깊고 광채가 났으며 그 먹으로 쓴 글씨에서는 저절로 명필의 향취가 흘러내렸습니다. 사실 이 연적은 박씨 부인이 남편의 장원급제를 돕기 위해 미리 도술로 준비해둔 신비한 물건이었습니다. 마침내 이 시백은 과거에서 당당히 장원급제하였고 그날 피화당의 박씨 부인은 문 너머에서 조용히 그 소식을 들으며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가을이 지나기를 몇 번 박씨 부인이 시집 온 지도 어느덧 몇 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밤 피화당에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더니 저 멀리서 낯익은 발소리가 가까워져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선 이는 다름 아닌 아버지 박처사였습니다. 오랜 시간 딸의 곁을 떠나 있던 그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얘야, 오래 기다렸구나. 이제 내가 전생에 지어온 업이 모두 소진되었느니라. 그 무거운 허물을 이제 벗을 때가 되었다. 박씨 부인은 아버지의 말에 눈을 지그시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일찍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짊어진 추한 외모가 전생의 인연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리고 그것을 모두 감내하고 나서야 비로소 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피화당에서는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하늘의 별빛도 그 앞에서는 무색할 만큼 환하고 투명한 빛이었습니다. 빛은 안개처럼 피화당을 감쌌다가 서서히 거쳐갔고 그 속에서 무언가 허물처럼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피화당의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걸어 나온 여인의 모습에 마당에 모여있던 식구들이 모두 숨을 멈추었습니다. 어제까지 그 자리에 있던 추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달빛보다 곱고 봄꽃보다 아름다운 세상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천하절색의 미인이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맑고 깊었으며 얼굴에는 지혜와 온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고통을 견뎌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깊고 숭고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이시백은 그 자리에서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례하였는가, 외모 하나로 사람을 판단하고 아내를 짐승처럼 대하였는가, 그 부끄러움이 뒤늦게 폭풍처럼 밀려들었습니다. 부인, 내가 잘못하였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느끼지 못했으니 이 어리석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오. 박씨 부인은 조용히 다가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옵니다. 앞으로 함께 잘 지내면 그뿐이지요. 그렇게 집안에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그리 오래 이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머지않아 조선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북쪽에서 밀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씨 부인은 일찍부터 하늘의 기운이 심상치 않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별자리가 흐트러지고 북쪽 하늘에서 불길한 기운이 짙게 들이오는 것이 그녀의 눈에는 또렷이 보였습니다. 청나라가 반드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서둘러 군량을 비축하고 성을 보수해야 합니다. 그녀는 남편을 통해 조정에 수차례 경고를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정의 대신들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여인네가 무슨 나라 일을 안다고 하며 무시하기에 바빴습니다. 1636년 겨울 박씨 부인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청나라 태종이 이끄는 수십만 대군이 거침없이 압록강을 건너 조선 땅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변경의 군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소식이 한양에 닿았을 때는 이미 적군이 코앞까지 다가온 뒤였습니다. 인조 임금은 허겁지겁 남한산성으로 몸을 피하였고 한양은 혼란과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백성들은 살 길을 찾아 사방으로 흩어졌고 집집마다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청나라의 선봉 장수 용골대는 승리에 도취된 채 한양 도성을 누볐습니다. 그는 거만하고 잔인하였습니다. 이름난 사대부 집안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짓밟던 중 문득 한 방향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감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 시백의 집, 그 안에 자리한 피화당 쪽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이한 기운이었습니다. 저 집에 뭔가 있다. 모두 불태워버려라. 용골대의 명령에 청군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피화당으로 돌격해 들어왔습니다. 화살이 날아들고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화당을 향해 날아가던 화살이 공중에서 방향을 바꾸어 되돌아오고 불길은 담장에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바람을 타고 꺼져버렸습니다. 돌풍이 갑자기 불어오더니 불꽃이 거꾸로 청나라 군사들에게 번져갔고 병사들은 뜨거운 불길에 놀라 제발로 물러서야만 하였습니다. 박씨 부인이 천천히 피화당 앞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전쟁의 소란 속에서도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고요하고도 날카로웠으며 손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옥화선이 들려 있었습니다. 용골대의 부하들은 홀린 듯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씨 부인이 부채를 한번 크게 붙였습니다. 그 순간 맑고 쾌청하던 하늘에서 굉음과 함께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청나라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부채를 붙였습니다. 짙은 안개가 순식간에 마당을 가득 채워 한치 앞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방향을 잃은 병사들이 서로를 치며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채를 높이 들어 힘껏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박씨 부인이 여러 해 동안 공들여 심고 키워온 피화당 주변의 나무들이 일제히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굵은 가지가 칼이 되고 잎사귀가 방패가 되어 흡사 수백 명의 무사가 한꺼번에 칼을 뽑아든 것처럼 청나라 군사들을 사방에서 에워쌌습니다. 쏟아지는 나뭇가지의 강타에 병사들은 버티지 못하고 하나씩 쓰러져 나뒹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섭리가 움직이는 것과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호령하던 용골대도 이 앞에서는 무릎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말에서 내려 땅에 엎드렸습니다. 잔뜩 부어있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당혹감만이 얼굴에 가득하였습니다. 소장이 눈이 있어도 산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제발 이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박씨 부인은 용골대를 내려다보며 차분하지만 준엄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이 땅을 더럽히고 무고한 백성들을 짓밟았으니 당장 목을 베어도 마땅하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의 피를 원하지 않는다. 하늘의 뜻이 있으니 살려보내노라. 다만 이것을 기억하여라. 조선에는 이 한 명의 여인도 당해내지 못한 너희가 어찌 스스로를 대국이라 부를 수 있겠느냐. 가서 내 나라 임금에게 전하여라. 다시는 이 강산을 넘보지 말라고. 용골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남은 병사들을 이끌고 말없이 피화당을 떠났습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병자호란은 조선에 깊고 오랜 상처를 남겼습니다. 인조 임금은 남한 산성에서 항복하여 청나라 황제 앞에 이마를 땅에 찧어야만 하였고 수십만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굴욕과 비통함은 글로도 말로도 다 담아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그 아픔을 그냥 삼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박씨 부인전이라는 이야기를 지어 입에서 입으로 전하였습니다. 세상이 가장 낮고 보잘것없다 여겼던 한 여인이 끝내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되는 이야기. 외모 때문에 무시받고 차갑게 외면당하면서도 원망 한마디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여인. 오히려 그 모든 상처를 안으로 사귀며 힘을 키우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라의 자존심을 지켜낸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